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여성 작가, 조선시대 때 여성 작가의 그 시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음, 자, 먼저, 첫 시간에는 이옥봉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목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내가 적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 행복하였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이 한 여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한 남자를 이제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힘들어 했었던 여인. 네. 그 여인의 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이옥봉의 시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어, 이 시 속에 그 마음이랄까요?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아주 드러난 그런 시입니다. 예,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비유가 기가 막혀요. 이제 그래서 그 비유 하나하나가 음, 어,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뭐 제목을 내가 이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는데,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하는데 왜 외로울까? 그죠? 음, 이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고독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 나 쓸모없이 살아. 이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고독한 여인을 만나지 못해 당신도 쓸모없이 살다 갑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고독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그 외로움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외로움. 그죠? 사랑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공자의 말씀처럼 인부지불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근데 이 사랑에 참 그 마음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은 어떤 부분들도 있겠죠. 그,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곁에 있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확인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늘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게 어쩌면 이제 쓸쓸함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이 사람으로서 한 사람에게 끌리는 그 마음은 참으로 큰 딜레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 뭐 도정환의 시처럼 가구, 가구, 가구는 말을 걸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부의 관계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늘 어, 뭐라 그럴까, 늘 같은 곳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늘 있기 때문에 가구와 같은 존재로서의 아내. 어쩌면 듬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열정의 그 나무, 열정의 어떤 이 불씨가 식어가고 뭐 담담한 어떤 상태로 되어가는 글쎄요 이제 뭐 자꾸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아무튼 사랑은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인하고 또 여덟 가까이 된 나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늘 어쩌면 이 고독과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그런데 진정으로 그 고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처럼 음,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한순간도 어, 어, 놓치고 싶지 않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러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을 단순히 드러내어서 시로 표현한 시인이 바로 이옥봉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거기 있습니다. 뭐 다른 그 강의에서 굳이 뭐 이런 그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이옥봉에게서는 이 제목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옥봉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 본인이 지었어요. 구슬옥자의 봉우리봉자. 남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 아주 게임 인텔리전서로서의 이역봉입니다. 예. 이역봉의 경우에는 이제 이봉이라고 하는 그 양녕대군의 고손자입니다. 양녕대군의 고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손이죠, 왕손. 이 고손자, 왕년. 그러니까 이제 양녕대군의 고손자인 이 자운 이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서녀입니다. 서녀. 그 어머니가 멸문지화를 당한 이제 이옥봉의 어머니가 멸문지화를 당해서 산골에 숨어 있을 때 이봉을 만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옥봉의 경우에는 멸문한 가문의 이 그 어머니 그 멸문한 가문의 이 처자였던 이 어머니가 이봉을 만나서 이옥봉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뭐 평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가문에 대한 어떤 자긍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뚜렷하고 이제 많은 그런 인물이 이옥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옥봉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여성으로서 이 온강 그 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시집을 갔는데 이 운강 조원도 이제 스스로가 선택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면 내가 결혼해서 남편으로 어, 받들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원에게 이옥봉이 그 프로포즈를 했어.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조원이 그 프로포즈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를 이런지하에 그 거절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옥봉이 이 아버지인 이봉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서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은 시집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10살 때부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이옥봉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봉이 늘 이 책을 사가지고 이옥봉에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버지로서도 이 이옥봉을 아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이옥봉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서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는 이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뭐 조원을 만나면서 이 이옥봉의 마음이 이 확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원이 언제냐면 괴산 군수 삼척부사 이때요. 그래서 항상 그 이 조원이 가는 곳에 또 이 옥봉이 따라다니면서 이 조원에게 그 프로포즈를 거꾸로 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조원을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첩의 몸으로 살더라도 소실로 살더라도 어, 아깝지 않겠다. 아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원이 그 이론지하에 거절했잖아요. 이옥봉의 청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옥봉이 이 조원에게 이제 그 청혼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봉 자신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이 조원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조원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래서 이 봉이 그 조원을 만나는데 이 조원이 이런지하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 사실은 양녕대군 이제 왕손이잖아요. 이제 왕손이면 조원의 경우에도 왕손 집안에 장가를 든다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그 좋은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원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첩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원이 이 누구의 그 문인이냐면 남명조식의 문인입니다. 남명조식. 의 문인. 그래서 이제 남명조식의 성품처럼 아주 막 깔끔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원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봉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조원의 장인, 이 조원의 장인인 이준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호가 시남인데 시남 이준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준민에게 그 자신의 딸이 그 당신 사위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 결혼을 시켜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준민이 생각했을 때 사위가 왕손 양녕대군의 고손자였던 이 이봉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탄탄대로로 굉장히 그 좋은 그런 후견인이죠. 후견인을 얻게 될 테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탐이 났던 거죠. 탐이 났던 것. 그리고 이제 이 이봉이 김yo기처럼 이제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하게 되면서, 아주 그 괜찮은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맺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뭐, 이제 첩이 소실인데,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당시에 그죠 이제 그래서 조원에게 이제 이준민이 사위인 조원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원에게 아, 소실로 옥봉을 맞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장인 어른이 이 다리를 놓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원이 어쩔 수 없이 이 옥봉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채, 이 작은 별채에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조원이 이옥봉에게 한 가지
그 이제 단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와 결혼을 하면 시를 쓰지 마라. 그죠? 시를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봉이 10살 때부터 시를 썼다 했잖아요. 이 10살 때부터 시를 쓰고 글을 배우면서 이 시가 사실은 이 역봉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해방구 돌파구 그러니까 자기 신분의 어떤 그 슬픔을 극복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이 시를 쓰는 게 가장 자신의 삶에서는 가장 회복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옥봉에게 조건이 시를 쓰지 마라. 나는 시를 쓰는 사람하고 아내와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역공이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시를 쓴 것은 내 가슴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토로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당신과 결혼을 하는데 굳이 시를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약조를 합니다. 시를 쓰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시를 쓰지 마라. 시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약조하에 이 조언에 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이역공이 요 영월도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영월도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영월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영월로 가는 길에 쓴 시가 있어요. 이만큼 이옥봉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로이 그 부친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굉장히 그 시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 도중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볼까요? 이 시에는 이옥봉이 가지고 있는 왕손의 자식으로서 딸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몸 또한 왕손의 딸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이 단종이 영월에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단종이 영월에서 죽게 되는데 이 단종이 그 죽었던 이제 삶을 마쳤던 영월 그죠? 영월 청령포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청령포를 방문해서 이 청령포에서 이 시를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예, 청령포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 있게 되죠. 있게 되는데 이 청령포에 이제 보면 노산대, 자 노산대, 청령포에 있는 대가 이제 노산대가 있어요. 청령포 노산대. 청룡포 노산대가 있습니다. 이 노산대, 요거죠. 이 언덕이죠. 노산대. 청룡포에 있는 이 노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노산대가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노릉의 구름 이렇게 나왔잖아요. 노릉의 구름에 끊어졌네. 요 노릉이 바로 이 청령포에 있는 노산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노산대인데, 자, 한번 볼까요? 영월의 청령포에 가서 쓴 시가 바로 이제 이 시입니다. 영월 도중이라고 하는 시인데, 영월 도중, 가는 길에서, 영월을 가는 길에서 5일을 장간, 그죠? 5일 동안은 길게, 강을 끼고, 3일 동안은 뭡니까? 산을 넘었다. 넘을 월자, 산을 넘고, 닷새 동안 이제 강을 이렇게 끼고, 3일은 강을 넘으며, 에사 음단, 예, 노릉운, 슬픈 가사,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노름의, 그러니까 노산대의 구름에 끊어졌네. 이렇게 됩니다. 끈을 단자. 어,
그래서 이 노릉입니다. 노릉. 첩의 몸 또한 이에 왕손의 자식이니 딸이니 왕손의 딸이니 내 몸 또한 곧 왕손의 딸이니 이 땅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땅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고 자, 이 그 영월이라고 하는 청령포에 가서 이 단종을 생각하면서 단종과 자신의 어떤 그 신세를 이입시키는 거죠. 단종의 그 슬픔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현재 상태, 서녀로서의 어떤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손의 딸이라고 한 딸이지만 서녀라고 하는 이 슬픈 태생적 한계에 대한 슬픔을 단종의 슬픔에 이제 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이 두견새 소리는 단종의 시 중에 두견사가 있고 두견시가 있습니다. 자규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이제 두견새 잘 알죠? 그 총나라 이제 임금, 이 총나라 임금이었던 총나라 망제라고 하는 인물이 위나라에 망한 후에 다시금 이 위나라가 이제 총나라의 망제가 위나라의 이 총나라가 망한 이후에 매일 이 밤낮으로 이제 총나라의 그 왕으로 이제 총나라가 다시 이 이제 이제 총나라로서의 어떤 복위를 꿈꾸다가 총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망제 그 임금이 다시금 복위를 꿈꿉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울던 이 그 총나라 망제의 그 이제 혼이 두견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견새가 되고 이 두견새가 밤낮으로 피를 토하면서 울면서 죽었던 그 자리에 피었던 꽃이 바로 뭐라고요? 진달래. 그죠? 진달래, 두견화라고 하는 이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는 이제 이 슬픔을 토로하는 피를 토할 만큼 슬프게 울던 두견새의 원혼, 원혼으로 핀 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달래가 붉다, 붉은 피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뭡니까 동학 농민 전쟁, 농민 운동에서 죽었던 수많은 농민의 피가 바로 이 진달래로 승화되는 이제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 진달래로 승화한 그런 글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진달래는 백성들의 어떤 그 한과 슬픔, 어, 이 백성들이 피로 물들여진 어떤 그 슬픔을 지니고 있는 꽃 이렇게 이제 진달래를 이야기하죠. 마침 또 진달래는 아주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곳에 절벽 아래든지 하여튼 아무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추운 곳에서 피잖아요. 이제 그래서 묘하게 아무튼 그 두견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단종이 그 자교시에서 이제 청나라 망제, 그죠? 청나라 망제가 그 이제 그 보기를 꿈꾸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었던 이 자규를 끌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자규시를 이렇게 써요. 쓰는데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궐을 떠난 뒤로 외로운 몸 짝없는 그림자 푼 산중을 헤맨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 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원하는 끝이 없구나. 두견 소리 끊어진 새벽 메꾸리의 지새는 달빛만 희고 피를 뿌린 듯한 봄 골짜기에 지는 꽃만 자 이게 두견화죠. 그죠? 하늘도 귀가 먹어서 저 하소연 소리 못 듣는데 어찌하여 수십만은 내 귀에는 이다지도 밝게 들리는가? 참, 영월의 그 관풍현이죠. 원래 이제 저 청령포에서 노산대에 머물렀던 이 단종이, 어느 때에 아주 그 홍수가 났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제 영월의 그 이제 동헌 객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영월의 동헌 객사인 관풍헌에 머물게 되는데 이 관풍헌의 그 옆에 자규루가 있었대요. 자규루. 이 자규루가 있었는데 바로 이 저녁 무렵에 이 자규루에 올라서 자신의 그 아내였던 정순왕후, 그죠?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제 이 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의 어떤 슬픔을 청나라 망제가 지녔던 그 슬픔에 비유해서 자신의 슬픔을 자규에 빗대어서 쓴 시가 바로 이 자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차지 이 땅의 견성, 그죠? 두견새 소리라고 하는 이 땅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 이 말은 바로 단종이 썼던 이 자규식을 떠올리면서 단종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그 일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이제 왕손의 딸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리고 멸문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에 대한 스스로에게는 자존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왕손의 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요 시 속에 자신의 어떤 자긍심과 자존감 이 부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 견성 불임문이라 라고 하는 이곳에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 말 속에 단종의 슬픔이 곧 자신의 슬픔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영월 도중이라고 하는 시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단종이 죽음에 이르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 그 왕방년이라고 하는, 그죠? 왕방년이라고 하는 금부도사가 그 세조의 명을 받고 이 왕방년이 바로 이 단종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약을 들고 그 청령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청령포로 가서 읊었던 그 시조가 뭡니까? 시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요게 이제 왕방년이 그 세조에게 단종에게 사약을 전해주고 어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단종이 사약을 마시고 이제 죽게 되죠. 명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단종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예, 청령포에 앉아서 읊었던 시조가 바로 방금
불렀던 그 시조입니다. 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여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간 길 예놓다. 자, 이게 이제 왕방년이 이 청룡포에서 쓴 시조가 바로 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왕방년의 시조, 어, 또 이 단종의 이 자교시, 이, 이 부분들이 요쪽으로 이제 이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방년의 시조도 한번 기억을 해 두고요. 이 단종의 자규시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두견세 소리, 이 두견. 두견은 뭐라고요? 이제 총나라 망제의 원혼, 원혼이 담긴 그 새가 바로 이제 두견새다. 이 두견새가 떨어진 곳에 핀 꽃이 뭡니까? 두견새가 피를 토하고 울면서 죽었던 그곳에 핀 꽃이 바로 두견화, 진달래죠. 예. 참꽃이라고 하는 이 진달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이게 시에서 한시는 이런 어떤 두견새가 뭐 단순한 이 두견새가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이 두견새가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시가 이 어려운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시는 굉장히 그 박식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이 한시를 어,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그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한시가 나오면 견성 뭐 이런 등 견성 이런 게 나오면 여기 보면 차지잖아요. 차지가 이곳이 이 땅이 뭡니까? 어딥니까? 영월이거든요. 영월이면 영월에 이제 탁 들어가서 영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월에서 이제 단종의 그 애사, 슬픈 노래가 있더라라고 하면은 단종의 애사, 즉 단종 애사, 즉 자규시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종 애사를 찾으면 바로 이 자규시가 나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두견, 이 자규, 두견세의 자규, 이렇게 견성은 곧 뭡니까? 단종의 슬픔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종의 슬픔을 여기 이입을 시켜가지고 두견세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더군다나 이 단종은 왕이잖아요. 이 옥봉도 뭡니까? 왕가의 딸이에요. 실제 왕가의 딸이잖아요. 왕가의 딸이니까 왕이고 왕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이거는 왕가의 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서녀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옥봉이 뭡니까? 단종이라고 하는 왕에서 쫓겨난 이 단종의 슬픔과 서녀로 태어난 자신의 어떤 슬픔을 이렇게 서로 견주어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한시는 요 한 단어들을 다 고민을 하고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노릉도 뭐 그저 나온 게 아니죠. 노릉은 뭐랍니까? 노산대라고 하는 청령포에 있는 누대가 바로 이제 노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처럼 노릉의 구름에 이렇게 해서 노릉 이러면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모습들 이렇게 지금 시인이 어느 곳에서 시를 쓰고 있는가? 즉
노름의 구름에 끊어졌네. 청룡포 노산대에서 뭡니까? 바로 그, 이옥봉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자, 이처럼 이 왕손의 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로 태어난 그 소녀로서의 어떤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이옥봉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조원을 만나게 되고 이 남자라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던져서라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원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청혼이 잘 못 되자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친은 이봉은 시남 이준민에게 그 장인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잘 지냈는데 잘 지냈는데 뭡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언이 결혼을 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나는 시를 쓰는 여자하고는 여인과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약조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옥봉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의 슬픔을 치유하던 것이 시이지만 이제 당신이 있으니 내가 굳이 슬프지 않으니 시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약속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냐면 자, 평양 감사 그죠? 평양 감사 평양의 조원의 그 조원 집안에 이제 선조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었는데 묘직이었던 이 사람이 그 소를 훔쳤다라고 하는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평양 감령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묘직이의 아내가 조원에게로 온 거죠. 서울로 이제 와서 이 조원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언을 만나려고 했는데 조언을 만나지 못하고 마침 이옥봉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묘직의 아내가 이옥봉에게 남편의 소를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고함을 좀그 전해달라, 좀 이야기해달라, 무고하니 좀 평양감사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마침 평양감사가 이 조원의 그 친구였거든요. 조원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옥봉이 남편이 없고 또 이제 급하게 억울을 하기 때문에 붓을 잡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이 시가 위인이 송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울함을 송사하다라고 하는 위인 송원 이 시를 이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송원 그죠 이렇게 송사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를 적어요. 세면분 위경하고 그죠 소두수 자비라 첩신비 증여이니 낭비 시 견우로다 이렇게 이제 시를 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얼굴을 씻을 때는 세숫대로 거울을 삼고 자 세면할 때 이제 얼굴을 씻는다 그죠? 세면을 할 때는 요 세숫대야 대야 분자잖아요. 세숫대야가 거울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면을 할 때는 세숫대야가 거울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세면 분위경 자 세면을 할 때는 세숫대야가 거울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소도 머리를 빗을 때는 물이 기름과 같이 된다.
작, 지을 작자죠. 기름이 이 기름 되니까 물로 기름을 삼는데 자 첩의 몸이 자 첩이죠.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닌데 이 첩의 몸이 내가 직녀가 아닐진데 뭡니까? 남편이 어찌 뭡니까? 이 요거 견우 견우 견우가 되겠는가? 견우는 뭡니까? 소를 모는 사람이죠. 견우직녀 이렇게 할 때. 견우 이제 끌 견자 소자잖아요. 소를 끌고 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소를 잃어버렸다는 소를 훔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여기서 직녀 자, 참 내가 직녀가 아닌데 어찌해서 이 남편이 어찌 뭐 견우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비유로 소를 훔치지 않았다. 자, 직녀가 아닌데 이 사람이 직녀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남편이 견우가 되겠느냐, 즉 소모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견우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모는 사람, 이 견우직녀라고 하는 이 고사에 빗대고 있지만 실제 여기서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를 훔쳤다라고 하는 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를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를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견우직녀에 비유해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 평양감사가 이 옥봉의 시를 보고 바로 풀어줍니다. 예,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원을 평양감사가 조원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관계없는데 자네 아내가 시를 참 잘 쓰더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니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시를 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썼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와서 낸 시인을 지키지 않는 여인과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고는 이 옥봉을 이제 내쳐버립니다. 이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옥봉이 이제 뚝섬, 지금 한양대에 있는 그 뚝섬 한강, 그 뚝섬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뚝섬이 한양대 그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 가까이 있는 뚝섬에서 바로 이 옥봉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아, 굉장히, 이제 남편과 결혼하는, 조원과 결혼하는 어떤 과정도 드라마틱하면서, 남편과 헤어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 시를 한 편 썼다고 해서 아내를 이렇게, 음, 내쫓을 수 있는 조언도 그렇고. 아무튼, 이 삶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 시 때문에, 이 시 때문에 바로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옥봉에게. 이옥봉에 이렇게 큰 슬픔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놓고 본다면 바로 이 견우직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고사를 가지고 소를 훔쳤다라고 하는 무고를 대변하는 그러한 시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참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역봉의 시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시가 아름답고 섬세하고 그 내면의 어떤 마음, 내면의 마음을 아주 섬세한 터치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서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옥공의 시를 이옥공의 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시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 분위경하고 소두 수 작유로다. 작유라 첩신비 직녀인된 낭기 시 견우이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면 분위경, 세면 얼굴을 씻다, 세면 얼굴을 씻다죠. 이제 얼굴을 씻다. 얼굴을 씻을 때는 세스테아가 거울이 되고 서도 그죠. 머리를 빗을 때는 빗을 썼잖아요. 이 빗을 썼거든요. 서도 빗을 때는 수 물이 기름이 된다.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니니 그죠?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니니 낭이 시 견우이까 남편이 어찌 견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소를 몰고 가는 사람, 즉 소도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